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동안 심판정에서 다루어진 쟁점들 가운데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세한 사실관계를 언급하기보다 상식선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서 계엄 해제를 늦추거나 막는다 한들 방송으로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엄 당일 국회의장의 발언대로 국회는 어디서든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에 나오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하려면 군으로 국가를 완전히 장악하는 계획과 정치 프로그램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이 어땠습니까? 계엄 사무를 담당할 주요 지휘관들이 계엄 직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이 심판정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장관 재가를 받아 지방 휴가를 가거나 부부 동반 만찬, 간부 만찬 회식을 하다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에야 국방장관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준비된 치밀한 작전 계획이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혼선과 허술함도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나 지휘관들이나 경험이 풍부한 군사 전문가들인데 이들이 왜 이랬겠습니까? 12.3 계엄 선포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과거 계엄과는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민주주의를 수십 년 경험하고 몸에 밴 우리 50만 군이 임기 5년 단임 대통령의 사병 노릇을 할 리가 있습니까?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회의 망국적 독재로 나라가 위기에 빠졌으니 이를 직시하고 감시와 비판의 견제를 직접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공화국의 대의제 위기에 헌법 제정 권력인 주권자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호소였습니다. 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했다는 주장은 국회에 280명의 질서유지 병력만 계획한 상태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국회가 비어있는 주말도 아니고 회기 중인 평일에 이런 병력으로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의원만 300명이고 직원들과 보좌진을 합치면 몇천 명이 넘습니다. TV 생중계를 보더라도 계엄 선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국회 마당과 본관에는 수천 명의 국회 관계자와 민간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계엄 선포 후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질서유지 군 병력이 도착했고 경내에 진입한 병력이 106명, 그 중에서 본관에 들어간 병력이 겨우 15명인데 이런 극소수 병력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낸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니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데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본관에 진입한 군인들은 본회의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무엇 하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끌려 나오거나 체포된 일이 없었으며 군인이 민간인들에게 폭행당한 일은 있어도 민간인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한 일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기해 선포된 계엄을 불법 내란으로 둔갑시켜 탄핵 소추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헌재 심판에서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삭제했습니다. 그야말로 초유의 사기 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긴 시간의 복잡한 심리를 통해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판례에서 보듯이 실제 일어난 일과 진행된 과정에서 드러난 결과로 누구나 쉽게 바로 알 수 있어야 내란이 되는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소추단이 헌재 심판 대상에서 내란을 삭제한 이유는 심판의 심리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란의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12.3 계엄은 발령부터 해제까지 역사상 가장 빨리 종결된 계엄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엄사령부 조직도 구성되지 못했고 예하 수사본부 조직도 전혀 만들어지지 못한 채 그냥 계엄이 종료됐습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12월 3일 밤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온 이유를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정도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날이 간담회를 할 상황은 아닙니다. 간담회는 의사 정족수도 없는데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가 찰 때까지 왜 기다렸겠습니까? 당일 저녁 8시 반부터 국무위원들이 차례로 오기 시작했고 저는 비상계엄에 대해 설명하고 국방장관은 계엄의 개요가 기재된 비상계엄 선포문을 나눠줬습니다. 국무위원들은 경제적, 외교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우려했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각 부처를 관장하는 국무위원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가 비상 상황이고 비상한 조치가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 장관의 우려사항, 예를 들어 경제부총리의 금융시장 혼란 우려와 외교장관의 우방국 관계 우려는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과거의 계엄을 연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 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이전에 충분히 논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해제 국무회의는 소요 시간이 단 1분이었습니다. 실제 정례 주례 국무회의 경우에도 모두와 마무리 발언 등을 하고 많은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1시간가량 걸리지만 개별 안건의 심의 시간은 극히 짧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를 정례 주례 국무회의처럼 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안 유지가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혼란도 줄이고 질서 유지 병력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지난 심판정에서 그동안 국무회의를 100여 차례 참석했지만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국무회의 배석을 위해 비서실장과 안보실장도 통상처럼 대통령실로 나오도록 했고 국가 안보의 문제이기도 해서 국정원장도 참석시켰습니다.
1993년 8월 13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긴급 재정경제 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때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습니다. 그때 상황은 이인재 당시 노동부 장관께서 이미 공개적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를 두고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하지 않았고 당시 헌법재판소는 긴급명령 발동을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 밖에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의 변론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지금 제가 하겠다는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임기 전반부 동안 역대 정부들이 표를 잃을까 봐 하지 못했던 교육, 노동, 연금의 3대 개혁을 중심으로 국정개혁 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유보 통합의 첫걸음을 떼었고 늘봄 학교와 융복합 고등교육 그리고 지역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과감한 권한 이전 등 교육개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노사 법치의 틀을 새롭게 세우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노동 유연화와 노동 보호의 개혁 물꼬도 텄습니다. 국가적 난제였던 연금 개혁도 역대 정부 최초로 방대한 수리 분석과 심층 여론조사를 진행하였고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국민과 유권자에게 선거 때 약속한 공약과 국정과제의 실천, 또 민생에 영향이 큰 사회개혁의 추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케줄에 맞춰 일해 온 것입니다. 어느 정권이나 임기 초기에는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이 우선이므로 정치개혁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전직 대통령들의 5년 임기가 금방 다 지나갔고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87 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의 문턱이 더 낮춰져야 합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개헌과 정치 개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 전직 대통령들이 후보 시절 공약하고도 이행하지 못한 청와대 국민 반환도 당선 직후 즉시 추진하고 이행한 바 있습니다. 자녀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개헌과 정치 개혁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결국 국민 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 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된다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자녀 임기에 연연해야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대폭 위임할 생각입니다. 우리 경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대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특히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 질서의 급변과 글로벌 경제 안보의 불확실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 노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중추 외교 기조로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 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낸 경험으로 대외 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임기 전반기에도 지방시다위원회와 국민통합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세대별, 계층별 통합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앞으로도 국민을 하나로 묶고 국가 전체의 시너지를 올리는 국민 통합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먼저 촉박한 일정의 탄핵 심판이었지만 충실한 심리에 애써주신 재판관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리는 내란 탄핵으로 소추한 후 심판 대상에서 내란을 삭제한 소추단 측이 제시한 쟁점 위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릴 기회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니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국가 기밀 정보를 다루는 대통령으로서 재판관님들께 모두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에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해안이 미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난 12.3 계엄과 탄핵소추 이후 엄동설안에 저를 지키겠다고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보았습니다. 저를 비판하고 질책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믿어주시고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잘못을 꾸짖는 국민의 질책도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